2001년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평화로운 주택가에 상상도 못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항공사 승무원이었던 제인 카버는 늘 그랬듯이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모습을 드러낸 한 흑인 남성이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얼굴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단 한 발에 치명적이고 잔혹한 총성이 울려 퍼졌고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베테랑 형사들조차 범행 동기조차 알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고 제인의 죽음은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는 듯 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9개월 후 또다시 대낮에 걷고 있는 사람에게 또다시 흑인 남성이 나타나서 또다시 얼굴을 겨눈 단 한 발의 총성을 남기고 범인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파운틴 밸리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부유한 중산층이 모여 사는 이곳은 범죄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여겨졌고 주민들은 안전한 일상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엘 카버와 제인 카버 부부 역시 이 도시에 자리 잡고 두 아들과 함께 단란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11일 토요일 아침 약사인 48세의 엘 카버는 책상에 앉아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 쌓인 청구서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 제인은 조깅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46세 제인은 20대 초반부터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녀는 비행이 없는 날이면 두 아들인 저스틴과 클리프의 학교 행사나 스포츠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열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그녀는 삶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에너지를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깅은 그녀의 오랜 습관 중 하나로 마일 스퀘어 파크 주변을 따라 달리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고 남편과 함께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만큼 부부는 운동을 매개로 한 유대감도 깊었습니다. 그날도 제인은 여느 때처럼 조깅을 하기 위해 거리를 나섰고 공원 주위를 따라 달리며 아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제인이 한 블록도 채 남지 않은 지점에 도착했을 무렵 하얀 차량 한 대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차량 안에는 한 남성이 앉아 있었고 그는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인이 차량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그 남성은 차에서 내려 총을 들었습니다. 몇 초 뒤 한 발의 총성이 울렸고 그녀는 그대로 길 위에 쓰러졌습니다. 총알은 그녀의 왼쪽 눈 아래를 관통해 척수까지 손상시켰습니다. 현장 주변에 있던 이웃 주민들은 즉시 911에 신고했습니다. 911 emergency. Okay. I heard a scream. I heard a shot. I turn around. I see somebody laying across the street and he had to take off. 집안에 있던 엘은 갑작스러운 사이렌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모여있는 소란스러운 거리 한복판에서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즉시 제인을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그녀는 사망했습니다. Escorted me into the exam room in which they were attending to Janie, and it was pretty obvious that this was a devastating shot, and so it gave me a few seconds to say my goodbyes. And then, they, and that was it. She's dead. 부상은 왼쪽 눈 아래에 집중되어 있었고 총알은 근거리에서 발사되어 관통상을 입혔습니다. 총알이 지나간 각도와 방향, 그리고 위치는 이것이 명백한 의도를 지닌 정조준 살해였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파운틴 밸리 경찰 소속의 킴 브라운 형사는 사건 현장을 면밀히 수색했지만 현장에 남겨진 물증은 거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사건 발생 지역 전체를 수색하며 목격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사건 피해자와 가까웠던 인물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통계적으로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에 의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편 엘 카버 역시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가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는 동안 현장 주변에서는 사건 직후 거리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한 시민들의 증언이 수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였고 여러 명의 운전자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흑인 남성이 조깅 중이던 제인에게 접근한 후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총성을 들은 사람들은 차량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여 상황을 지켜보았고 범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하얀색 소형차로 돌아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본 사람은 없었고 대부분은 그의 옆모습만을 묘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몽타주를 제작했고 파운틴 밸리와 오렌지 카운티 전역에서 대규모 전단지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1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과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지인들이 직접 발로 뛰며 25만 장 이상의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던 가운데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그 금액은 점점 상승했고 결국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지만 제보는 없었습니다. 어떤 실체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고 사건은 점차 미제로 굳어져 갔습니다. 1996년 4월 10일은 제인이 살해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인의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64km 떨어진 산클레멘테에 이른 아침 48세의 투자연구원 제임스 웬거트는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차고에 차량을 주차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뒤따라오던 무장괴한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조용히 접근했고 계단 입구를 몇 발짝 남겨둔 지점에서 갑작스럽게 제임스를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제임스는 얼굴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되었고 그의 얼굴은 턱, 목, 그리고 눈 주위까지 심하게 부어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고 목숨도 붙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총에 맞은 뒤에도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총을 맞고 바닥에 쓰러진 직후 침착하게 죽은 척을 했고 덕분에 범인의 추가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총알은 그의 치아 임플란트에 박혀 조각나며 궤도를 바꿨고 다행히 뇌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임스는 총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구체적인 진술을 하긴 어려웠습니다. 현장에는 오렌지 카운티 경찰국의 수사 책임자인 크리스틴 머레이 형사가 신고를 접수하고 도착했습니다. 크리스틴 형사는 직접 범행 현장을 수색했지만 뚜렷한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도 존재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으며 남아있는 것은 피해자의 혈흔과 바닥에 떨어진 탄피 하나뿐이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보였지만 크리스틴 형사는 곧 다른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차량 열쇠는 그대로였고 자동차는 몇 걸음 거리 안에 있었으며 사무실도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작위로 노린 강도라고 보기엔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크리스틴 형사는 병원에 입원 중인 제임스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제임스는 아직 회복 중이었지만 사건 당일의 상황을 떠올리며 몇 가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흑인 남성이었고 이전에 본 적 없는 완전히 낯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틴 형사의 주의를 끈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혹시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이 있었는지를 묻자 제임스는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 프리미엄 커머셜이라는 회사와 사업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해당 회사의 대표인 콜 앨런과 심각한 적대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리미엄 커머셜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규모 사업체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던 민간 금융회사였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정식 대출업체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채무자에게 폭력과 협박을 동반한 빚 독촉을 일삼는 악명 높은 조직이었습니다. 프리미엄 커머셜 대표인 콜 앨런은 5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인물로 채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위협을 일삼는 존재였습니다. 경찰은 그가 단순한 폭력배를 넘어 훨씬 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채무자들에게 자신을 수혜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을 들게 한 후 만약 그들이 사망하면 보험금을 챙기는 구조를 만들어뒀으며 대부분의 보험금은 채무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가 채무자들을 살해해 보험금을 챙기는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역시 프리미엄 커머셜에 약 2억 원의 빚이 있었고
그의 생명보험은 약 7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실만으로도 콜 앨런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했고 그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콜 앨런은 제임스가 총에 맞기 3일 전 심장마비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콜 앨런이 고용한 청부살인업자를 찾기 위해 프리미엄 커머셜의 전화기록, 현금 거래 내역 등 모든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도중 크리스티는 동료 형사와의 대화에서 우연히 중요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료는 흑인 남성이 백인 피해자를 총으로 쏜 사건이라면 지난해 파운틴 밸리에서 발생한 그 사건과 비슷하다고 무심코 말했는데 이 한마디가 크리스틴의 기억을 단번에 되살렸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제임스 사건과 제인 사건 사이에 놀라운 공통점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쩌면 제임스가 총을 맞은 이유가 제인이 총에 맞은 이유와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틴 형사에게 한 통의 예기치 못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놀랍게도 전화를 건 사람은 콜 앨런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한 남성이 집에 찾아와 자신이 콜 앨런의 지시에 따라 누군가를 죽였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 남성은 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제임스를 죽인 대가를 받기 위해 콜 앨런의 아내에게 접촉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는 콜 앨런이 돈을 빌려준 제임스를 제거하기 위해 폴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수사관들은 폴의 머그샷을 사진 라인업에 포함시켜 한밤중에 제임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제임스는 여러 명의 용의자 사진 중에 확실하게 폴을 자신을 쏜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995년 4월 23일 경찰은 폴을 체포하고 그의 집에 대한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폴이 범행 당시에 사용한 총을 찾아내지 못했고 폴과 제임스를 연결지을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폴은 자신이 단지 총격범을 대신해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끝내 자신이 직접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폴은 늙은 백인 남자한텐 흑인 남자들이 다 똑같이 보이겠지라는 결정적인 말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우리는 피해자가 늙은 백인 남성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그 순간 폴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 폴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수사관들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는 콜 앨런이 레오나드 먼디라는 인물에게 몹시 화가 나 있었고 그 이유는 잘못된 사람을 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형사는 폴의 말 속에 담긴 잘못된 사람이란 표현이 혹시 10개월 전 무차별적으로 살해된 제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추정에 이릅니다. 한편 경찰은 대부업체 프리미엄 커머셜 사무실에서 콜 앨런과 폴 사이의 금전 거래와 계약 내역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폴은 체포되어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제임스 총격 사건과 제인 살인 사건 사이에 어딘가 닮아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낀 크리스틴 형사는 자신의 직감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경찰에 소속된 그녀는 파운틴 밸리 경찰서의 킴 브라운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며 폴 앨런의 사진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폴의 사진을 확인한 킴 브라운 형사는 그의 얼굴이 제인 사건 당시 작성된 몽타주와는 거의 닮지 않았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틴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폴이 인터뷰에서 무심코 언급했던 이름인 레오나드 먼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레오나드는 전기공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장일 뿐 냉혈한 살인범이라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단서를 쫓기 시작하기도 전에 제임스 사건의 용의자가 이미 구속된 만큼 제인 사건은 파운틴 밸리 경찰에 맡기라는 상부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은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여가 시간에 제인 사건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레오나드가 콜 앨런이 고용한 또 다른 청부살인범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두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그녀는 제임스 가족이 과거에 살았던 파운틴 밸리의 집 근처를 직접 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브루커스트 출구에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온 그녀는 뜻밖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출구는 단순한 직선 도로가 아니라 방향을 잘못 들기 쉬운 복잡한 고속도로 교차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임스의 집이 있는 남쪽 방향이 아닌 제인의 집이 있는 북쪽 방향으로 잘못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혹시 제인을 살해한 범인 역시 길을 잘못 들어 애초에 노렸던 대상이 아닌 제인을 실수로 죽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성광처럼 스쳤습니다. 그녀는 다시 기록을 검토했고 제임스의 아내 패기가 콜 앨런과 매우 격렬한 법적 분쟁 중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패기는 콜 앨런이 남편 제임스가 그에게 진 빚 때문에 자신의 집을 압류하려고 위협했다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법정에서 직접 증언을 앞두고 있었는데 바로 그 며칠 전 제인이 참혹하게 살해당했던 것입니다. 패기와 제인 두 여성 모두 중년 여성으로 둘 다 집 근처 공원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러한 유사점들이 범인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크리스티는 이 충격적인 신원착오에 의한 살인 가설을 파운틴 밸리 수사팀과 공유했습니다. When I heard all the theory and everything put together, it was the answers started coming. 레오나드는 폭력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약물과 술에 심하게 의존하던 사람이며 그의 사업은 파산 직전으로 급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맨정신에 살인을 저지르기 어려웠던 그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제인을 잘못된 표적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프리미엄 커머셜 사무실에서 패기를 살해하기 위해 고용된 레오나드와 대부업체 간의 계약서와 레오나드의 사진이 같이 들어있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레오나드를 포함한 사진 라인업을 구성했고 제인 사건의 가장 핵심 목격자에게 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레오나드의 사진을 골라냈습니다. 마침내 경찰은 제인 카버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레오나드 먼디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레오나드는 콜 앨런을 안다고 인정했지만 그의 청부살인 제안을 받아들인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옆모습을 본 순간 몽타주와 너무 닮아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헤어라인이 너무도 정확했으며 턱선에 드리워진 그림자마저 실제 인물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목격자들이 레오나드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콜 앨런이 빚을 없애주는 대가로 레오나드와 폴 두 사람을 청부살인범으로 고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폴은 제임스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레오나드는 제인 카버를 살인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인의 가족은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한 형사들에게 감사를 표현했고 크리스틴 머레이 형사는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 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